자, 시작합시다. 페이지 176페이지 열역학 파트인데요. 지난번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열역학 파트는 우리 과거 지나가면 1학년 때 물리에서 한 번, 그리고 과학에서 한 번, 1학년 때 수업을 받게 됩니다. 먼저 열역학을 하기에 앞서서 온도하고 열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학교 2학년 내신 정도에 나오잖아요. 온도는 무엇이며 열이 무엇입니까? 온도, 물체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또는 차갑습니까를 나타내는 수치를 온도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온도는 아무래도 섭씨 온도가 되겠죠. 셀시우스 한 사람이 1기압하에서 물이 어느 온도와 물이 끓는 온도를 100등분해서 만든 섭씨 온도가 아닙니다. 페른하이트라는 사람이 물이 어느 온도와 끓는 온도를 180등분을 했어요. 80온도라는 이름을 쓰는데 거의 미국에는 쓰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건 웬만해서 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훨씬 더 중요한 온도가 있네요. 섭씨 온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온도는 아무래도 절대 온도, 즉 켈빈 단위 쓰는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왜 절대 온도가 중요할까요? 왜 절대 온도가 중요할까요? 나중에 한번 소개되는데 기체 분자 운동을 해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 T 절대 온도에 직접 비례하겠습니다. 즉 섭씨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의 운동에 대해 증가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100도씨보다 200도씨일 때 기체 분자의 운동에 대해 2배 됩니까? 그렇진 않다고요. 절대 온도로 따졌을 때 100켈빈보다 200켈빈의 운동에 대해 2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비례하는 비례되는 값을 얻기 위해서 절대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겠다고요. 반면 열은 무엇입니까? 하면 서로 온도가 다른 물체가 꼭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접촉했을 때 뜨거운 놈은 차가워지고 뜨거운 놈은 식어지고 차가운 놈은 또 데워지는 과정에서 온도가 이제 나중에 서로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넘어가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는 걸 쓰겠습니다. 보통 기호로 Q를 쓰고요. 열의 단위 또는 열 에너지의 단위 칼로리 또 줄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열과 에너지가 열과 일이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줄이라는 사람이 열과 에너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약 1칼로리에 해당하는 게 4.2줄, 조금 더 자세하게 4.18줄에 해당합니다만은 그래서 1칼로리는 대략 4.2줄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되겠습니다. 과거 가면 아마 4.18까지 해서 좀 소수를 좀 더 세밀하게 다루는 그런 모습일 것 같네요. 오케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열역학이라는 부분은 화학에서 다루고 물리에서 다루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화학에서 다루는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화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보일 법칙이 있었습니다.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압력을 높이니까 부피가 줄는데 이때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해라는 즉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X축, 압력축, Y축, 부피축입니다. 압력을 높였더니 부피가 줄어들어요라는 내용으로 소개할 수 있죠. 물론 반대해도 되겠죠. 압력을 낮췄더니 부피가 증가하거든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은 조작변을 많이 씁니다. 압력을 조작시켜서 그로 인한 종속, 부피가 변하는 것을 제시하는 바가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때 온도는 뭐라고? 일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온도가 일정하다 보니까 이 라인에 있는 모든 점들은 온도가 일정하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자체가 바뀔 건 없거든 하겠다고요. 샤를 법칙이 있었네요.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한 전제 조건 하에서 기체의 온도를 올렸더니 0도씨 부피 대비 1도씩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씩 부피가 증가하거든 이라는 게 샤를 법칙이었습니다. X축 섭씨 온도 T로서 0도씨의 부피 V0가 있었다면 섭씨 온도 T도씨가 될 때 부피가 점점점 늘어나는 과정에서 T도씨가 될 때 T도씨의 부피는 V0 0도씨 부피 대비 273분의 273 플러스 35T 이렇게 표현되는 게 샤를 법칙입니다. 근데 샤를 법칙은 아까 말했다시피 뭐 하다고요? 섭씨 온도의 기체 부피가 정비례하지는 않아요. 20도씨에서 40도씨 된다 해서 부피가 2배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특정
특정 온도가 관심 있습니다.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기체 부피가 제로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되는 바가 됩니다. 물론 실제 기체들은 다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액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체 법칙이 적용되진 않는데요. 이 마이너스 273도씨를 뭘로 삼으면 제로 켈빈으로 삼으면 이게 바로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0도씨면 273 켈빈 되겠고 섭씨 온도 T도씨였으면 273 플러스 T 켈빈에 해당하는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 온도의 기체의 부피가 비례해라는 y = a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샤를 법칙,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는 그 절대 온도에 비례해라는 이게 샤를 법칙이었습니다. 온도가 2배 올라갈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절대 온도죠. 그래서 300켈빈에서 600켈빈으로 절대 온도가 2배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2배 증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체의 부피도 2배 증가되겠습니다. 화학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우택삼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기체 분자의 평균 거리가 또 얼마 되겠는지 뭐 그런 것들 또는 평균 속도가 얼마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배우는 게 화학에서 이 얘기였겠습니다. 이후에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은 보일 샤를 법칙입니다. T분의 PV 값이 일정해가 되겠고 이후에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수에 같은 수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어라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이거 왜 나왔죠? 중3 내신에 했다는 거잖아. 아보가드로 법칙 왜 나왔어요? 아보가드로 밥 먹다가 갑자기 야 같은 부피수에 같은 게 기체 분자가 들어있어 갑자기 툭 이렇게 이야기는 만물잖아요.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렇죠. 게일리사이 발표했던 기체 반응 법칙. 온도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반응물도 기체고 생성물도 기체라면은 기체들 사이의 반응에선 특수한 부피비로 특수한 정수비의 부피비로 반응하더래. 예를 들어서 질소 1리터와 수소 3리터가 반응하니까 암모니아 2리터가 만들어지더래. 자 그렇다면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질량 보존 법칙 및 일정성 법칙을 만족하면서 기체 반응 법칙까지도 만족하게 하니까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아보가드로가 소개했을 거랬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부피 V는 분자의 개수에 비례해라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최종적으로 화학에서 뭐 이거 어차피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이고 아보가드로 법칙이고 싼 단어가 있는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바로 PV = nRT라 불러주는 거예요. 즉 보일 샤를 법칙에다가 이 부피가 어디에 비례하더라고? 분자의 개수에 비례하더라고. 그래서 새로운 비례상수로 그냥 K 대신에 R을 집어넣었던 이런 놈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질문합시다. 여러분들 R 기체상수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얘가 얼마 되는 숫자입니까? 얼마 되는 숫자입니까? PV = nRT를 쓸 때 화학에서는 지금 계속 화학 얘기하고 있습니다. P 압력 1기압에 22.4리터라는 부피라면 기체가 1몰 들어있어요. 기체상수 R에 대해서 0도씨니까 273 켈빈에 대해서. 그래서 기체상수 R은 273분의 22.4 기압 리터 퍼 몰 켈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73분의 22.4를 그냥 산수계산에서 0.082를 쓰기도 하겠군요. 이해됐어요? 근데 말입니다. 물리에서는 0.08이 대신에 다른 숫자를 씁니다. 1기압 1013 헥토파스칼 이게 1기압에 해당하죠. 헥토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10의 2승 100배를 뜻하는 바입니다. 파스칼이요? 제곱미터당 뉴턴 이게 파스칼이죠. 1013 헥토파스칼 이게 1기압에 해당하는 압력을 물리로 표현해 놓은 놈이 되겠습니다. 부피 22.4리터를 제시했네요. 22.4 리터요.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밀도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물리에서는 리터보다는 세제곱미터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10의 -3승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 외에 1몰에 273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체상수 R을 내면 8.31 줄 퍼 몰 켈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리에서는 8.31을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 단위 줄 단위로 쓰겠고요. 몰 켈빈은 똑같고요.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8.3이나 0.08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뒤에 이 숫자 단위가 좀 달랐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물론 연력학체의 0법칙도 있고 연력학체의 2법칙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연력학체의 1법칙입니다. 연력학체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의 연장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베르ヌ기 얘기할 때도 그죠?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는데 연력학체 1법칙도 마찬가지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내가 오늘 2000칼로리만큼 밥 먹었어요. 그리고 2000칼로리만큼 일을 했어요. 그럼 내 체중은 바뀔 거? 없을 겁니다. 내가 5000칼로리 먹고 2000칼로리만큼 몸을 썼으면 3000칼로리 그대로 살 찔 겁니다.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요. 3000칼로리만큼 내가 일을 했어요. 그럼 살 빠질 거예요. 괜찮습니까? 살 찌고 빼고 하는 것들은 다 얼마만 먹었냐, 얼마만큼 일을 했냐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연력학체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는데요. Q 기체가 흡수한 열에너지는 델타 U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플러스 워크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한 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기체 내가 기체를 합시다. 2000칼로리 밥 먹고 2000칼로리 일했으면 살찔 거 없거든. 내부에 증가될 거 없거든 한 거였습니다. 5000칼로리 먹고 2000칼로리 일했다면 3000 찔 거다는 얘기죠.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3000만큼 일을 했어요. 그럼 3000 빠지죠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내부 에너지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돼야 되며 기체가 한 일은 또 어떻게 계산돼야 됩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아까 기체 분자 운동을 해서 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이걸 쓰고 있는데요. 이 놈은 2분의 3 kT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한 분자 기체 한 분자의 운동 에너지예요. K는 볼트만 상수한 이를 쓴데 기체 상수 R을 R하고 숫자로 나눠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몰계의 R하고 숫자만큼 6 곱하기 10의 2, 3승계를 모으면 그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시그마 총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2분의 3 RT를 쓸 수 있겠죠. R하고 숫자만큼 모았으니까요. N몰계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 값을 내면 2분의 3 NRT를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하면서 PV equal nRT를 썼잖아요. 화학에서는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 부피곱이 분자의 개수에 관심 가지를 합니다.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래서 화학에서 많이 다루는 게 이쪽에 P1, V1의 부피에 P2, V2의 기체가 있어서 코를 내면 어떻게 되겠냐.
어느 쪽 압력이 어떻게 되겠냐, 분압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에서 많이 관심 가지는 거죠. 반면 물리에서는요. 일정량의 기체 N에 대해서 압력 부피의 곱을 통해서 온도에 대한 누가 온도가 더 높습니까를 관심 가지랍니다.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서. 왜 온도에 관심 가집니까 하면 온도 그 자체가 뭐였다고? 운동 에너지의 총합에 비례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걸 묻는 U, 내부 에너지라는 점이 있습니다. 물리원 정도를 미리 공부해 보신 분들은 내부 에너지는 분자의 개수와 그 온도, 물론 절대 온도입니다. 에 비례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실상 우리가 연력학을 얘기할 때 일정량의 기체, 즉 분자의 개수 n도 일정하게 주는 경우들을 가지고, 즉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서 등압 팽창, 등온 팽창 이런 것들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물었고요. 이 내부 에너지는 그래서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하면 온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된다.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열기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기체를 더 넣어주고 그러지는 않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만 관심 가져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워크 1에 대해서 기체가 한 일, 또는 유체해준 일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용기에 기체의 부피가 V만큼 있었습니다. 이놈의 압력 P를 제시할까 하겠습니다. 요 단면적이 A라고 했다면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면적에 대해서 누려주는 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기체가 팽창했네요. 그래서 이만큼 팽창하는 과정에서 부피의 변화, 델타 V가 있었어요. 그러면 델타 V, 부피의 변화량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네요. 요걸 움직인 거리를 D라고 하죠. 피스톤이 밀린 거리라고 해보겠습니다. 면적과 미면적과 거리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부피의 변화량, 부피의 증가량 쓰면 되겠죠. 이 둘을 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을 곱합니다. 면적 AA가 갈리면서 힘 F의 D, 즉 힘을 주고 움직인 거리가 나왔네요. 이게 바로 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기체가 한 일, W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면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으로 표현되겠다고요. 맞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축, 부피축과 Y축, 압력축이 있었어요. 처음 부피와 나중 부피가 있었다면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요렇게 갔다면 이 면적을 내는 게 우리는 해준 일이라는 거죠. 근데 꼭 압력이 일정한 법이 있을까요? 세상에 압력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래서요. 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작은 사각형 면적을 다 구하는 과정이 되겠고 이게 바로 적분이죠. 인테그랄 처음에서 파이널까지 압력은 부피와 관계된 펑션이 되겠고요. dv 이렇게 해주는 게 해준 워크 일을 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적분을 직접 이런 곡선 면적을 적분을 직접 계산을 할 필요는 없죠.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Q가 양의 값을 가집니다. 이거는 기체가 흡수한 일이 되겠고 Q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기체가
방출한 열 에너지를 제시합니다. 델타 U가 양의 값이라면 기체의 온도가 상승한 게고, 델타 U 값이 마이너스라면 기체의 온도가 하강한 것이 되겠습니다. 워크가 양의 값을 가진답니다. 기체가 외부의 일을 함이라고 쓰고 부피의 증가를 본 겁니다. 워크가 마이너스라면 기체가 외부의 일을 받음이라고 하고 부피가 감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들을 통해서 만들어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보일 법칙을 봤습니다.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얘기인데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등온 상태의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보죠. 팽창이 설명하는 게 부피가 증가되는, 팽창이 좀 더 설명에 유리할까요? 압축, 수축, 부피가 감소하는 게 설명에 유리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팽창이 유리합니다. 보일 법칙 등온 팽창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등온 팽창 보일 법칙을 얘기할 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X축, 압력축의 Y축, 부피축.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물리에서는 이 그래프보다 부피를 X축 주고 Y축을 압력축을 주나요. 그래서 이렇게 T, 온도가 일정한 라인. 그래서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요 라인으로 등온 팽창 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증가되는 걸로요. 여기도 등온 팽창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물리는 왜 이걸 선호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화학에서는 압력을 조작을 해서 부피의 변화를 종속적으로 본 거라 했습니다. 온도는 일정하게 통제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물리에서는 그럼 부피를 조작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서 그 면적이 뭐가 된다? 한 1이에요. 이 흰색의 면적이 한 1이라고요. 적분을 X축에 대해서 적분 때리는 게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Y축에 대해서 적분 때리는 것보단 말입니다. 아직 적분 다 안 들었죠? 들었습니까? 그래서 적분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면적의 의미를 바로 해준 일로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X축을 부피, Y축을 압력축으로 줍니다. 이해됐어요? 아까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화됐습니다. 내부의 질 변화는 없어요. 즉 아까 말했지만 2000칼로리를 먹고 2000만큼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난 살찔 거 없거든 하는 거였습니다. 기체가 열을 흡수한 만큼 외부로 일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기체의 내부의 증가는 없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하는 겁니다. 등온 압축은 그와 반대로 하는 게 있는 거죠. 어차피 팽창 정확하게 공부했으면 압축은 일가일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샤르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사료법칙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의 온도를 올렸더니 부피가 증가하네요. 기체 부피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네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료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시킬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같은 부피에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부피가 증가하려고 하면 또 다른 온도 라인은 곡선을 하나 더 그려야 되겠습니다. T 고온 라인을 하나 더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등압에서 해준 일이 됩니다. 등압에서 해준 일은 사각형 면적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등온에서는 이런 그림으로 제시되고 있네요. 등압에서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가 똑같다는 전제 조건에서 등압의 크기가 등압에서 해준 일의 크기가 등온에서 해준 일의 크기보다 더 큽니다. 즉 아까 이 흰색의 면적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요. 요 노란색의 면적과 흰색의 면적 중에 대소가 누가 더 큰지는 물어보게 됩니다.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내부에 대한 증가량도 있고요. 네, 기체가 외부에도 일을 했고요. 그래서 먹은 열에너지가 이 두 개의 합으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한테 요 에너지 비율을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에너지 비율 신경 쓰다면 3대 2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단원자, 일원자 이상기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원자 이상 되는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근데 일원자만 하더라도 뭐 꽤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2,000 먹고 2,002라면 살찔까 없지 하겠다고요. 5,000 먹고 2,002라면 3,000 찌지 한다 했습니다. 하나 얘기 더 들은 것 같습니다.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안 먹고 3,002라면 3,000 빠지지 하겠다고요. 먹은 게 없네요. 열 출입이 없어요. 기체가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고 한 게 없어요. 단 열 상태에서 부피를 늘리는 팽창 해보자고요. 단열 팽창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죠? 그렇죠. 지상에 있던 공기가 상공으로 올라가서 주변 압력이 작으니까 기체가 팽창했어요. 공간 부피를 늘렸어요. 기체가 자기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단일 팽창은 기체가 일을 했는데 받은 열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죠. 온도가 내려가죠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했다면 더 낮은 저온의 T, 저온의 라인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단일 팽창 라인 됩니다. 그렇다면 흰색의 면적보다 단일 팽창했을 때는 면적이 더 적네요. 즉 같은 첫 스타트 라인에서 부피의 변화량이 동일하다 했을 때 등압이 제일 크겠고 단열이 제일 작아 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좀 해주십시오. 색깔을 달리 쓰는 이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에너지 써요. 근데 나한테 기초대사량이 아예 없다 칩시다. 3,000 먹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기초대사량도 없이. 그럼 뇌로 살찌겠죠. 기체가 외부로 한 일이 없답니다. 기체가 외부로 한 일이 없다 또는 기체가 일을 받은 적도 없다는 뜻은 부피가 변하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온도가 같다, 압력이 같다. 부피를 나타내는 한자가 있을 것 같아요. 뭐죠? 그렇죠. 등정이에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하고 냉각 두 중에 하나만 똑바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열하는 게 훨씬 더 설명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기체가 외부로 한 일 또는 받은 일 없이 열 에너지를 받았답니다. 그 고스란히 내부 엔진 증가로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부피 변화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등적의 가열이 되겠습니다. 물론 등적 냉각도 있죠. 확인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최종적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건 열기관입니다.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역할에너지,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열기관이죠. 대표적 열기관이 증기기관 또는 자동차 엔진과 같은 가솔린 기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열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열기관은 고온의 열원에서 기관을 쓸까요? 저온의 열원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T2라 쓸게요. 그 중에 일부를 뭘로 바꾼다? 워크, 일로 바꾸는 기관을 열기관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증기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깥쪽에서 엔진 바깥쪽에서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여요. 수증기가 와서 실린더 내에 수증기가 들어와서 피스톤을 밀었다가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그걸 크랭크 돌리면서 기차 바퀴를 돌리게 됩니다. 자동차 엔진 휘발유가 연소되어서 역시 마찬가지 피스톤이 수직 상하 운동을 크랭크가 회전 운동을 바꿔서 자동차 바퀴를 굴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일로 나가는데요. 그렇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고온에서 Q1만큼의 열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저열원으로 Q2만큼이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해준 일의 크기는 Q1과 Q2의 차이에 해당합니다. 이 열기의 효율, 당연히도 얼마 먹어서 얼마만큼 일을 했습니까? 라는 개념이 되겠죠. Q1 흡수한 대비 얼마만큼의 일을 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W의 크기가, 이 워크의 크기가 Q1-Q2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쓴다면 1-Q1분의 Q2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상적인 열기관으로 만들 수 없는 열기관으로 대표적인 놈이 카르 기관이 있습니다. 카르 기관은 A에서 B까지 등온 라인입니다. 등온하는 상태에서 기체가 팽창을 시켜볼까 하겠습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에서 등온 팽창을 했다지 않습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했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어요. 즉 일을 그만큼 했다는 뜻이 되겠죠. A에서 B까지 등온 팽창하면서 한 일은 요 면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에서 C까지는 단열 상태에서 팽창을 시켜볼까 하겠습니다. 단열 상태에서 팽창이라고요? 열줄이 넣고요. 뭔가 일을 했겠군요. 이 정도만큼은 일을 했네요. 내부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해서 또 다른 좋은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C에서 D까지 C에서 D까지 등온 상태에서 압축을 한번 시켜볼까 하겠습니다. 등온 압축이요. 온도는 변화가 없네요. 워크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즉 기체 크기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이 마이너스 방출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D에서 원래의 A까지로 단열 압축을 시켜보죠. 열출이 없답니다. 그래서 단열 상태이다 보니까 워크가 마이너스죠. 왜?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온도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되네요. 좀 전에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하면서 고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열원에서 Q1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서 Q2로 방출하면서 워크 일을 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열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뿐이네요. 이게 Q1입니다. 방출하는 과정, Q2 열을 방출하는 것은 여기가 Q2 열이 방출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해준 워크, 일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 도형의 넓이만큼이 워크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가로 기관은 이상적인 열 기관으로서 만들 수는 없는 기관이에요. 이 가로 기관의 열 효율은 1-Q1분의 Q2가 되는데요. 가로 기관에 한해서 1-T1 고온, 요게 T1 고온 라인 되겠습니다. T2 아래쪽에 저온 라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다른 열기관의 열 효율은 이것보다 뭐하다고? 작은 거예요. 즉 T1과 T2라는 온도가 주었을 때 일반적인 열기관의 효율은 이것보다는 작습니다. 스털링 기관이라고 한번 쳐볼래요? 스털링 기관. 장난감으로 팔만한 게 뭐 쇼핑몰에서 한번 2-3만 원, 4만 원 정도 내외로 좀 조그마한 것들이 파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등온, 등적, 등온, 등적을 움직이는 등온, 등적, 등온, 등적을 움직이는 이게 스털링 기관 되고 있습니다. 뭐 각종 쇼핑몰에서 장난감처럼 한 3만 원, 4만 원 놓고 파는 것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스털링 기관은 기체든 폐쇄되어 있고요. 바깥쪽에서 열을 주는 외형 기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페이지 176쪽에서부터 시작하는 열역학 제1법칙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했는데요. 열역학 제2법칙 열은 자발적으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라는 말이 있었던 것은 억지로 내가 에너지를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으면 저열원에서 고열원으로 열 에너지를 뽑아낼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라는 말에 신경을 잘 쓰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베르누이보다는 월등히 더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맞죠? 이게 뭐 아주와 뭐 등온 팽창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 보일법칙의 연장이에요. 여기 내년에 1학기 때 아마 물리에서 2학기 때는 화학에서
뭐 반대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 열역학에 대한 내용들을 기체 법칙으로 또는 열기관으로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또다시 새로 시작하지 말고 오늘 최대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개념 따지기부터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천천히 질문 받도록 할게요. 이건 다 알고 있죠? Q equal MC 델타 T, 뭐 CM 델타 T를 쓰기도 하겠는데요. C가 뭡니까 하면 비열이죠. 1g의 물체 1g 온도를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 물 같은 경우에는 1칼로리 per gram 도씨 또는 4.2줄 per gram 도씨로 쓰는 게 물의 비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질량, 온도 변화, 그 중에서 얼마 에너지가 넘어갔는지 계산하는 것들이죠. 개념 알기부터 스타트 해보십시오. 예, 갔다 오세요.